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으러 오신 여러분은 혹시 내가 자식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마도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요. 어떤 실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바로 자식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전 이 마음 때문에 사실 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키운 딸이었기에 더욱 애정이 가고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착은 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결국 저 역시도 대한민국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니 집착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착 덕분을 본 것도 있어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참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말이죠. 일단 저는 올해 64시 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찍이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남편이 가고 나선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죠. 아무리 나이가 들면 여자가 더 벌이가 좋다 하지만 별다른 재능 없이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았던 저이기에 사실상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키우면서 단단해지긴 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다 보니 참 사람 마음가짐이란 것이 달라지더군요. 이전에는 그나마 남들에겐 베풀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베푼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둘이 살고 나서는 악착같이 손해보는 삶은 살지 않겠다는 이 다짐 하나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딸에 대한 집착 혹은 관심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딸은 제 노력 덕분인지 그래도 잘 자라주었고요.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네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나온 자식치고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 자랑을 좀 하게 된 것 같아 조금은 쑥스럽네요. 아무튼 학교를 졸업한 딸은 졸업 직후부터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그런 대기업은 아니었고요. 작은 스타트 기업에 들어가 마케팅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매번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터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2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쫓는 딸의 모습은 제 삶의 원동력이나 다름이 없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일찍 취업해서 일을 시작한 딸이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영 연애는 못하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다니진 않았지만 가끔 보면 연애도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 연애라는 게 영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3, 4개월 만에 항상 연애할 때와는 달리 치장을 하지 않는 딸로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딸이 결혼이나 할까 싶은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는 이런 제 마음을 말하지는 않고 꾹 눌러 담았죠. 저마저 힘들게 살고 있는 딸의 스트레스는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딸이 30쯤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일단은 알고 있으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뭐? 갑자기 결혼? 아니, 지금까지 남자 코빼기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니? 그냥 있어. 지금 나랑 사귀는 사람인데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알아서 집에 데려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더 묻고 싶었지만 딸은 거기서 아주 무 자르듯이 싹둑 말을 잘라버리더군요.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저 우리 애도 드디어 짝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내 걱정이 다 애먼 걱정이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렇게 딸의 결혼 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윗감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목구비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말이죠. 거기에다 제가 아주 많은 가산점을 준 부분은 사위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만 딱 봐도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따로 결혼을 허락해달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저는 이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놓였죠. 딸이 결혼하는 사위라는 사람의 일자리 역시도 어찌됐든 안정적이었고 곧 사업을 시작할 딸에게는 안성맞춤인 사위였으니까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을 딸에게 들으니 살짝 사위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단지 결혼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돈 역시 딸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스럽게 딸과 사이가 있는 자리에서 말을 꺼냈죠. 은서한테 듣자 하니 이번에 시골 일대 들어가는 비용 말일세. 그거 은서가 거의 다 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아, 장모님 그 얘기 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사람보다 좀 사회생활 경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닌 것 같네만. 아무리 그래도 절반씩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아둔 돈이 얼마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미뤘어야지. 아니면 사돈들에게 부탁이라도 해보든지.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밥 먹는 자리에서 꺼내. 됐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야기 다 끝난 얘기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도 은서야,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만 부담을 더 많이 질 수 있겠니? 들어보니까 김서방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던데. 장모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시죠? 딸이 별말 안 하고 넘어가자고 하니 당사자도 아닌 제가 여기에 끼어들어봤자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사위도 나중에 꼭 갚겠다면서 제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 자식 둔 부모 마음이 원래 다 이런 건가 하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위는 이 뒤로도 제 눈치 하나 보지 않고 딸에게 결혼 준비를 거의 모두 전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딸은 비용 좀 아껴보겠다며 플래너조차 끼지 않고 사업 준비하랴, 결혼 준비하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돌아다니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위에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게 사위가 딸이나 저한테 참 잘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무거운 거 들 일이 생기면 어디서 들었는지 부랴부랴 쫓아와서 이런 일은 힘이 철철 넘치는 자기한테 맡겨달라며 그러기도 했고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돈이 없는 걸로 뭐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인성이라도 됐으면 괜찮다 생각하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자 했죠. 제가 소가리를 하든 말든 시간은 계속 흘렀고요. 결혼식에 앞서 상견례를 하게 됐을 때였어요. 애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난 뒤 양가 부모끼리 모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사돈이 저희 경환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지요. 아무래도 애가 사회에 나가서 일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모아둔 돈이 얼마 없던 일 때문에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딸 가진 부모다 보니 딸이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집 양반이 이번에 사업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써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러셨구나. 김서방은 저한테 그런 말은 안 해주긴 하던데 은서랑은 다 알고 있는 모양이죠?
에휴,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아무튼 이번 일만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면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저희 경환이 잘 좀 봐주세요. 이제 한 식구니까요. 제가 뭐 상견례 중에 무례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이야기 꺼낸 적도 없는데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돈들의 모습에 솔직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결혼할 집안을 잘못 고르지는 않았구나. 저 집에 시집가서 푸대접을 받고 살진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부모라면 다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라면 며느리에게 멱살 잡히고 살진 않을지 걱정이 될 테고, 딸이라면 저처럼 혹시라도 시댁에 밉보이며 살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요. 물론 저야 딸이 결혼식 비용도 거의 다 냈겠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이혼해라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와 별개로 딸이 시집살이하며 살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딸이 모든 걸 준비하다시피 한 결혼이었지만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난 뒤로는 이런 제 다짐들이 조금씩 후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은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바로 신혼여행을 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야 시작하는 사업이 아직 안정궤도에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딸의 성격상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가는 성정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섭섭한 건 바로 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사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받기도 했어요. 거기에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부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언제까지 내 도움 받으면서 살 거야. 지금까지 해준 거면 길러준 값은 다 하지 않았어? 너 대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 틀린 거 있어? 솔직히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잖아. 대학 등록금 그것도 내가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받은 거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취업해서 엄마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지금 너 말 다 했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딸인 네가 어떻게? 나도 여유가 되면 엄마 용돈 주고 싶지.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딸의 말이었어요. 딸이 평소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딸의 인생에서 엄마라는 사람은 걸림돌밖에 안 된다 그리 생각하고 살았구나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한숨을 푹 내쉬고는 진절머리 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전 깊은 상처를 받았죠. 이후 결혼한 딸은 신혼집을 장만하며 집을 나갔고요. 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뒤로는 딸이 어떻게 살든지 알아서 살겠지 하면서 서서히 딸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섭섭했던 것은 사위의 태도였어요. 제가 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마자 사위는 이전에 저에게 잘해주던 태도를 잊은 마냥 단 한 번도 제 집을 찾지 않더군요. 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사위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가 울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전화 온 딸이 미워서 받지 말까 싶다가도 어미한테 모진 소리 하는 딸도 자식이라고 한숨을 푹 내쉬며 딸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엄마,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지.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제대로 된 일도 안 하던 엄마는 네 말대로 일 잘 구해서 잘 살고 있다. 왜 전화했니? 예전에 내가 말을 참 못나게 했죠. 미안해요. 엄마도 결혼하고 나서 이런 기분이었어? 나 왜 결혼하고 난 뒤가 더 외롭지? 엄마랑 살 때가 더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 같아. 언제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안 했다고 뭐라 하더니 집 나가서 알아서 잘 살겠다 했으면 네 뜻대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결혼이 뭐 쉬운 줄 알았어?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랬으면 안 됐는데 딸 자식이 잔뜩 풀이 죽어 전화가 왔는데도 저란 사람은 나이는 한참 많은 어른이면서 애처럼 굴었습니다. 딸은 제가 화가 많이 났구나 싶었는지 제 모진 말에도 미안했다 사과만 하고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전에 딸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이 상황을 그냥 넘겨버렸죠. 그때 딸이 제게 보낸 신호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뒤로 딸은 더 이상 제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전화 이후로 제가 받은 딸의 연락은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신혼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뿐이었죠. 해외로 나가는 신혼여행이니 필요한 건 없는지 안부도 물을 겸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해도 그냥 용건만 간단히 묻는 것 같은 딸의 태도에 저는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 재밌게 놀다 오라는 그냥 간단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받은 딸의 전화에 반가운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 두려웠죠. 혹시라도 제가 너무 반갑게 맞았다가 또다시 딸의 냉랭한 반응에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제 상투적인 말에 딸은 그렇구나 하면서 잘 놀다 오겠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속으로 넣고 꾹 닫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하지만 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야만 했어요. 그게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지로 떠난 딸. 그런 딸에게 여행 도중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다시 연락을 해주는 딸에게 못내 고마우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여상하게 딸의 전화를 받았죠. 한참 놀고 있을 때 아니니?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대 니가?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 나중에 내가 한국 들어가면 따로 시간 좀 내면 안 돼? 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한테? 네 시댁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나 한국 들어가는 날 시간 좀 비워줘. 알겠지? 어딘가 다급해 보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딸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끝냈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건 바로 딸의 사고 소식이었죠. 딸은 신혼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연락은 대사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딸이 갔던 신혼여행지에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딸의 사고를 목격한 한국인이 급하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러더군요. 대사관에서 연락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나라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차가 그 커브를 돌다가 벼랑에서 추락한 것 같다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반박을 했죠. 하지만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된 영어도 하나 못하는데. 아무튼 전화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면 좋으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 자세하게 절차를 알려주더라고요. 딸과 사위는 모두 사고 후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빠른 신고로 인해 인근에 있는 현지의 큰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는 받은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대로 된 검사도 수술도 진행할 수 없어서 당장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 태워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제가 다 마련하겠다며 부탁을 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간 제 남편이 딸의 목숨을 어떻게든 붙들었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와 딸이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딸은 비상연락처에 사위가 아닌 제 번호를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가져간 여권에도 제 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어서 대사관에서도 가장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고.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새벽 비행기로 올 딸과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 일단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자 싶어 새벽부터 전화를 돌렸죠. 새벽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돈 없다고 수술 안 해준다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저도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생각에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급전을 미리 마련해 두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돈 내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기에 일단 문자라도 남겨놨죠. 그리고 도착한 공항에서 제가 마주한 건 창백하게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딸과 사위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딸과 사위가 이렇게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어중간하게 다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검사받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요즘은 의사들이 파업이다 뭐다 하면서 수술하려고 해도 대기가 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제대로 된 인력이 없대요. 미리 수배해둔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되려 지금 이렇게 의식이 없어서 천만다행일지 모른다고. 안 그랬으면 몸은 아프고 당장에 죽을 것 같아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2차 병원을 오가면서 검사를 받고 또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도착한 병원에서 딸과 사위의 상태를 본 의사는 당장에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랬고 그렇게 둘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시계는 1분이 지났지만 제 시간은 마치 1시간이 지난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 걸까? 딸이 사위가 수술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죠. 제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뒤늦게 제 연락을 확인한 사돈들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둘의 안색은 물론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처럼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둘은 오자마자 대뜸 제 손을 붙들고는 애들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의사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죠. 일단 둘 다 수술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떨어질 때 하필이면 조수석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저희 딸이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합니다. 뭐라고요? 다행? 지금 다행이라고 했어요? 애가 저렇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행이라고요? 진정하시고요. 사위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수술하면 괜찮을 가능성이 크대요. 오히려 지금 소리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소리를 쳐? 그 여행지 고른 것도 다은석 혼연이라면서. 그년이 고른 여행지에서 사고가 났으니 다 그년 탓이지. 뭐? 그년? 안사돈 말이 너무 심하네요. 지금 둘 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말인가요? 당장 정정해 주세요. 정정은 무슨. 그러길래 왜 괜히 신혼여행이니 뭐니 꾸역꾸역 하겠다고 해서 남의 귀한 집 아들내미를 이렇게 만들어요? 당신 딸이 잘못한 걸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말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혼여행을 무슨 제 딸이 혼자서 결정하고 갑니까? 둘이서 같이 결정하고 고른 여행지인데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아들 잘못되기만 해. 내 당신 딸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돈들은 제 딸을 탓하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로서 절대 그런 말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시댁이든지 나발이든지 당장에 지금 그 입에서 나온 말 취소하라 저도 난리를 쳤죠.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안사돈이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도중에 옆에 있던 바깥사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눈빛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큰 소리로 공방전이 오갔죠. 그 소리를 들은 병원 측의 사람이 오기 전까지 저 역시도 안사돈에게 지지 않고 안사돈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저대로, 사돈들은 사돈들대로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니 한건 예민해져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저는 절대 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행히 딸과 사위는 기적적으로 숨은 붙은 채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빌미로 사돈들과는 수술 직후부터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와중에 이런 욕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위하고 마음을 보듬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 당연히 대꾸조차 하기가 싫죠. 아무튼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실 마냥 좋다고 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과 사위 둘 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거든요. 둘 모두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누구도 둘의 옆자리를 비워둘 순 없었어요. 대신 저는 딸의 곁에, 사돈들은 사위의 곁에서만 있었다는 게 함정이었지만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은서 병원비까지 저희가 대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은 뭘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아들 저렇게 만든 며느리 같지도 않은 년한테 병원비를 왜 대줘? 아무튼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딸 알아서 챙기라고. 애들 깨어나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알아서 정하고. 정말 끝까지 어이가 없네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그 집에 밉보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마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눈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해? 우리도 당신들 마주치기 싫으니까 이 뒤로는 일절 알아서 각자 해결하자고. 이날도 뭐 대판 싸웠죠. 서로 욕까지 오가는 통에 주변 사람들이 소란에 모여서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안사돈의 머리를 다 뽑아버렸을 겁니다. 괘씸한 집안이에요. 제 딸이 결혼식 비용도 다 대주고 사업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던 일도 있었는데 뻔뻔하게 눈 못 뜨고 돈 못 번다고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어이가 없었죠. 저런 사돈이라면 저도 사양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그렇게 됐다 한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가릴 나이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깨어나면 저 집안이랑 연을 끊을 기세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사위는 사돈들이 알아서 병간호를 하고 저는 제 딸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말로는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던 딸과 사위는 예상보다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고 결국 둘 다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전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았거든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워있는 딸은 정상적으로 호흡도 하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아 많이 여의었지만 금방이라도 제 손을 잡고 엄마 하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의사는 딸이 뇌를 다치긴 했지만 작은 손상이어서 금방 깨어날 거라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포기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의 곁을 지켰죠.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딸의 사업체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제가 사업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이었기에 일단 딸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부탁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사업체를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다리며 딸의 곁을 지켰죠. 뭐 솔직하게 예전 사돈들과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돈네와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딸과 몇 년을 같이 살았던 사이였고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알뜰살뜰 절 챙겨주던 사위였으니 사위의 상태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사위와 같은 병원이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 아니냐고요?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짧게 정리해서 들려드리자면 사위는 도중에 병원을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딸과 같이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던 터라 한동안은 사돈들과 자주 마주쳐야 했거든요. 사돈들이 사위의 병실을 옮겨달라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전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딸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위가 병원을 나가기 전까지도 병실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았죠. 지금이야 제 관심 바뀌지만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위에 대한 제 관심을 아주 벌레처럼 취급하면서 사돈들은 정말로 저희 딸 병실에는 한 번도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 관심도 자연스럽게 사위라는 사람한테서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들이야 둘이서 번갈아 사위 곁을 지키면 되지만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모두 필요했으니까요. 3개월 정도 딸의 곁을 지키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뚝 떨어져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친인척 중에 간병일을 하는 친척에게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딸의 간병을 부탁해서 겨우겨우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 사람이 지치긴 하더라고요. 사돈들처럼 딸의 곁을 계속 지켜주지 못하는 제 삶이 속상해서 눈물도 펑펑 나고 말이에요. 깨어나지도 못한 딸의 옆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딸이 식물인간이 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일하던 것들을 멈추고 사장에게 말한 다음 바로 딸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딸은 2년 만에 일어난 터라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죠. 전 그래도 일어나서 눈을 깜빡이는 딸이 너무나 기특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조금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계속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뇌 손상은 적었다는 의사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딸은 그렇게 눈을 뜨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엔 간단한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었어요. 딸이 깨어나 회복한 후 처음으로 한 말은 절 의아하게 만들었죠. 엄마, 내 소식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왜? 그래도 네 시댁에는 전해야 하지 않겠어? 물론 사이놈 소식은 모르지만. 아니, 필요 없어. 나중에 말해줄게. 회복하고. 겨우 입을 뗀 딸은 제 소식을 절대 시댁에 알리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당분간만 숨기자고. 자기가 조금만 회복하고 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딸은 제 사돈들이 그런 말을 한 걸 알지도 못할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러더니 딸은 제 말처럼 그 뒤로 재활을 열심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말도 힘들어하던 딸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긴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을 무렵 저에게 대뜸 말하는 겁니다. 작은 쪽지 하나를 힘겹게 손을 벌벌 떨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이에요. 엄마, 김서방 온 적 있어? 없지? 김서방? 얘, 네 시댁 얘기도 꺼내지도 마. 정말 경우 없는 사람들이더라. 너 회복하고 나서 이혼도 생각해봐. 너 보고 뭐라 그런지 아니? 알 것도 같네. 아무튼 지금 차 시동부터 걸고 당장 여기로 가봐. 여기에 그 인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딸이 전해준 이야기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딸이 사고 나기 전에 알게 됐다 하더군요. 자기가 세운 사업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사고 직전에 차에서 그 일로 대판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화가 난 사위가 핸들을 돌리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너무 경악스러워 저는 입도 다물지 못했어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는 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계속해서 놀랄 일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딸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분명히 사위랑 시댁 인간들이 꿍꿍이가 있을 거라며 자기 통장이랑 법인 통장 등 이것저것 확인 좀 해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딸이 부탁한 회사 법인 통장을 확인하니 채무 이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거액의 금액이 말이죠. 분명 회사 직원에게 딸의 사업체를 접게 도와달라 했건만 이상하게 딸의 사업체는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된 뒤 저는 딸이 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딸의 말처럼 거기에는 사돈들과 함께 어떤 남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더군요. 저는 그 얼굴에 깜짝 놀랐죠.
저희 딸이 깨어난 것처럼 이미 사위도 깨어났던 겁니다. 딸보다 훨씬 전에 깨어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딸은 지금도 자유로운 운신이 어려운데 사위라는 놈은 정원을 걸어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몸을 숨겨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런절 사위를 찾아 나온 안사돈이 발견하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왔으니까요. 안사돈의 경악에 사위도 절 발견하더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장모님하고 부르는 사위의 모습에 안사돈이 이내 정신을 챙기고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짓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더군요. 아주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물 흐르듯 하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김서방, 자네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네. 감히 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랑 말 섞지 말고 저랑 해결하시죠. 경환아, 들어가 있어. 어딜 들어가요? 당신네들이 한 짓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왔는데 이걸 보고도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딸이 미리 챙겨준 서류를 보여주며 안사돈과 사위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본인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는지 둘 다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내뱉었죠. 그게 말입니다, 사돈.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 경환이가 다친 뒤로 아들 앞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그만. 참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시네요. 여기 뻔히 대출받은 날짜도 다 적혀 있는데 거짓말을 해? 딸이 누워있는 순간을 이용했으면서. 장모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먼저 들어주세요. 네? 설마 그 사람 깨어났나요? 저는 그 사람이 깨어난 줄도 모르고. 자네 입에서 우리 딸 이야기 나오는 거 듣기 싫네. 여태 내 딸 돈 마음대로 쓰고 있었으면서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으면서 무슨 변명이 이리 길어. 이 사기꾼들, 당장 경찰 부를 거니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앞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했었는데 이제 풀어보자면 말이죠. 이 딸의 시댁이라는 집안 사람들은 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결혼 전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업을 시작한 뒤 1년이 지나 안전궤도에 올랐으니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어떤 시덥잖은 일에 휘말린 거죠. 딸은 사업 때문이라도 종종 상대방을 접대하러 나가거나 반대로 접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접대라는 게 저희가 아는 그런 이상한 접대가 아닌 그저 서로 밥 먹는 자리 정도만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썽이 생긴 거죠.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인 능력 하나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딸이 운영하던 회사는 영업을 주로 나가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는 자리가 많았죠. 그래도 본인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민망한 것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평소처럼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자리였다고 해요. 계약 관련 내용도 오가는 자리라 룸을 잡고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웬 남자들이 우르르 방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민망한 접대를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싫어하는 딸이었기에 인상을 팍 쓰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고요? 그때 당시 딸이 혼자서만 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같이 경험 삼으라 데려간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접대가 밥을 먹고 끝나는 자리였으니 저녁이라도 맛있는 거 먹이고 챙겨보내야겠다 싶은 마음에 데려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친구여서 그런지 다음날 단번에 자기한테 따지러 왔다 하더라고요. 딸이 이전부터 수고했다고 어깨 두드렸던 것도 전부 그런 의미 담고 있었냐면서 자기는 이번 일 때문에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말이죠. 그리곤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며 딸을 협박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무섭죠.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딸은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 전까지 사위한테 대표 명의를 이전했던 거예요. 부부기도 하고 또 금융 쪽으로 일하던 사위였으니 믿음직스럽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뒤통수를 칠 줄은 딸이 너무 사람을 믿었던 거죠. 사위놈은 자기한테 명의가 이전되자마자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을 받으면서 딸 대신에 회사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딸은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사위놈이 회사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실은 몰랐대요. 그저 자꾸만 회사 운영 방침에 손을 대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우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를 못 믿겠다면서 다시 대표 명의를 본인이 들고 왔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한테는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딸의 말을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리석었죠. 평소 힘든 소리 자주 하는 딸도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 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전 딸이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회사를 정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선 말처럼 딸이 식물인간이 되고 운신이 어려워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회사 직원에게 법인 정리를 도와달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위놈이 깨어났고 시댁 쪽에서 딸이 식물인간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위임장까지 위조를 해서 딸의 사업체를 본인들 가족 사업처럼 다 꾸며놨더군요. 직원은 바로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하신 것처럼 제 세상이죠. 회사의 법인카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다녔더군요. 사위와 사돈댁들에게 법적인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딸은 아직까지 운신이 어려웠기에 제가 딸의 발을 대신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위와 시댁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벌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제출된 증거 서류와 공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위와 시댁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공문서 위조와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딸의 재산 명의를 불법적으로 전환하려 한 정황과 그것도 모자라 딸의 재산까지 야금야금 명의를 옮기려고 한 정황까지 보여 재산 횡령까지. 이에 따라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사돈네들은 고소당하자마자 자기들은 억울하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재산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했겠냐 하면서 호소했는데요. 당연히 통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해고당했다는 그 직원 있죠? 그 직원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서 저희가 고소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 그 집안에서 아주 악이 찰대로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 나서주더라고요. 이 직원은 당시 딸의 회사를 정리하려던 중에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장님, 그러니까 제 딸은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즉 사돈들이 제 아무리 며느리 어쩌고 한다고 해도 며느리의 의지는 회사를 없애는 것이었으니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가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 사돈들이 주장하는 며느리의 것을 뺏을 생각이 없었다는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놈은 정말 겁도 없는 인간인지 왜 딸의 재산을 제 앞으로 다 돌리고 있었다 했잖아요. 남의 재산을 횡령한 죄, 이게 정말 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위놈은 죄질이 아주 나빴죠. 식물인간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 아내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의 판단으로 그간 빼돌렸던 제 딸의 재산은 전부 다 다시 딸 앞으로 돌려놔야 했고요. 만약 딸에게 반환을 거부한다면 징역에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위는 다시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웃긴 사실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이 어이없는 놈은 그간 대출을 그렇게 받아놓고서 모아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놈은 살던 집과 차,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다 토해내고서야 겨우 딸의 재산을 채울 수 있더군요.
뭐 이 일로 그놈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딸의 재산 횡령 및 회사 돈 횡령 소송이 정리되기 무섭게 저흰 바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딸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대리로 진행하게 되었죠. 덕분에 변호사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혼 소송 결과는 당연하게도 저희가 승소했고요. 보통 부부로 산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위자료 같은 것들,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을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애초에 딸이 대부분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저희는 하등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실 대출 관련한 정리,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이건 간단합니다. 전 사위네는 말이죠.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던 차들, 거기다 지금까지 모아놨던 적금 및 돈을 몽땅 토해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갚아야 하진 않을까 했던 걱정도 잠시, 역시 법의 심판은 정의롭더라고요. 아주 속이 시원했죠. 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개설됐던 모든 대출들 있죠. 그것들도 모두 사위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암요, 딸이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걸요. 물론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위, 아니 이제 전 사위가 된 놈이 금융권 회사 다니고 있다는 말 앞서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자기가 먼저 깨어났다고 회복하고 바로 복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대로 놔둬도 솔직히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채무를 갚아야 하니 노예처럼 회사를 다니게끔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딸이 뭐라 하든 간에 이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서류로 만들어서 그놈이 복직할 회사 인사팀에 바로 보내버렸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하게도 해고당했습니다. 금융권은 신용과 도덕성이 중요한 업계인데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할 줄은 몰랐는지 아주 멘탈이 그대로 나가버렸더라고요. 특히나 안사도는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제발 봐달라 애원을 하더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애 회사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 녀석 그렇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되면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아요?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일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펑펑 남의 돈 쓸 동안 제 딸은 2년 동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얼굴 비친 적이나 있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전화하지 마세요. 그쪽 아들 인생 끝난 거 저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저희 어떻게 합의 좀 봅시다. 예? 애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까지 못 다니고 앞길까지 막아버리시면.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전화 걸지 마세요. 제 딸한텐 접근도 하지 마시고요. 처음 사이놈이 뺏어간 딸의 재산, 사실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무척이나 애를 먹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징역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더니 제가 몰랐던 일까지 술술 불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당장의 명의를 다 돌려주긴 하더라고요. 딸에게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을 해주니 다 받을 때까지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그 인간들의 새치혀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돈이 들든 말든 악착같이 재산을 다 찾을 때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곤 했죠. 그리고 딸의 회사는 말이에요. 다시 딸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간 사위가 빼돌린 돈은 법적으로 환수를 받을 수 있었기에 딸이 다시 되찾을 수 있었죠. 지금은 몸을 좀 회복한 딸이 회사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위는 징역을 피하긴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겠다 안간 힘을 쓰는 것 같긴 하던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하진 않죠. 아마 출소 후에도 막대한 빚 때문에 일을 쉬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 사업 계속 할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엄마가 뭐 도와줄까? 엄마, 일단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같이 안 갈래? 사업도 계속하고 싶긴 하지만. 너 그렇게 다치고도 또 여행 가고 싶니? 아휴. 그 인간이 아니라 엄마랑 가는 거잖아.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저는 그렇게 회복한 딸과 함께 일단은 국내 간단하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다녀오자마자 저는 마지막으로 감방에 있을 그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잘 살아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딸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라서 지금은 어떻게든 회복에 힘쓰며 간간히 회사 일도 하고 그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그런 섭섭한 말을 했다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그 일은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역시 말은 못하지만 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겠죠. 그럴 때 자식에게 이기려 들지 말고 한 번이라도 자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을 사연 라디오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다 잘 풀리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